모르겠어. 인간은 이런 결함을 가지고도 살아남았다. 우리의 연애 결함이었으와 마찬가지로 그 뇌를 이용하여 이런 진화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냈다.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자연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진화적인 운명을 개척했다. 창의적인 생각과 협력을 또 사회적인 또 초창기 시절을 견뎌냈으며 언어가 탄생하면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지혜를 축적하고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은 동식물을 길들이고 공학을 발명하고 도시를 건설했다. 이 혁신에 따른 이점은 인류의 낮은 생식률과 영아 모성 사망률을 상쇄했고 궁극적으로 이 지능 덕분에 우리는 생활하고 한계를 극복했다. 인구가 너무 적어서 고생하던 인류는 이제 너무 많은 인구라는 정반대의 문제에 직면했다. 신의 의사를 만든 이유는 왜 인간의 면역체계는 자신의 몸을 곧잘 공격하는가? 발달의 오류는 어떻게 해서 선원을 엉망으로 만드나? 왜 암을 피할 수 없나? 등등. 우리 인간은 병약한 존재다. 이 책에서 첫 장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부비동 배수관이 독특해서 여느 포유류보다도 훨씬 자주 코감기에 걸린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인류는 그 밖에도 많은 질병으로 고생하는데 상당수는 우리에게 생기며 상당수는 부비동 배수 구멍의 위치보다 훨씬 더 복잡한 원인으로 생긴다. 이를테면 인간은 위장염이라는 매우 불쾌한 증상을 곧잘 겪는다. 코감기와 위장염은 서구 선진국에서 가장 흔한 두 가지 질환이다. 안타깝게도 이 질병 중에서 어떤 형태는 훨씬 더 큰 비용을 처리한다. 이를테면 설사병, 위장염, 개발도상국에서 대부분 하수에 오염된 물 때문에 발생한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사망 원인 중에 하나다. 코감기나 위장염이나 설사병 중에서 그 어느 것도 다른 동물에게서는 흔히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코감기는 부분적으로 진화 탓이긴 하지만은 부실하게 설계된 비강 때문에 언질나게 감염 과정이기도 하다. 감염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인간은 맨 처음 스스로를 원망해야 한다. 자연은 두 번째이다. 이런 질병은 높은 인구 밀도를 비롯한 도시와 특유의 생활 조건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원인이 되어서 생기기 때문이다. 고대를 시작으로 인간은 허블하지만 지저분한 대도시에서 서로 부딪히며 살기 시작했다. 가축은 예나 지금이나 가축끼리 그리고 사람과 부딪히며 산다. 우리 조상들의 날 음식과 조리한 음식도 한몫했다. 인류가 서세기 동안에 감내해야 했던 이런 비위생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온갖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이 뒤섞인 마녀의 죽이 만들어졌다. 1년기 이후에 살아남는 데는 성공한 우리의 조상들은 모두 항체가 발달해 있다. 항체는 치명적일 수도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면역체계가 만든 단백질이다. 이 항체들 덕분에 그들은 적어도 주변에 들끓는 최악의 벌레들에 대해서 면역을 가질 수 있었다. 유럽인의 탐험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그들과 접촉한 원주민들은 유럽인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유럽 아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항체를 발전시켜야 했지만 원주민들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감염 매개체에 대한 항체 기반의 저항력은 분명히 발달시켰지만 침략자들과 함께 들어온 온갖 병원체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였다. 오늘날 사람들의 삶의 일상이 된 감염성 질환은 유럽과 아시아의 지저분한 도시 환경에서 나고 자랐다. 그러나 우리를 병에 걸리게 하는 설계의 결함도 있다. 우리는 면역체계에 끊임없는 오발에 시달린다. 면역체계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우리 자신의 세포나 조직을 오인하여 공격하기도 하고 무해한 단백질에 과민 반응하기도 한다. 이런 조건들 속에서 인간 고유의 것은 하나도 없지만은 대부분은 여러 동물에 비해서 인간에게 훨씬 더 두드러지게 치명적이다. 적을 만나다. 그것은 바로 우리이다. 인간이 진화하면서 겪게 되는 모든 질병들 중에서 자가면역 질환이야말로 가장 처근이 없다. 자가면역 질환은 항생제로 맞설 수 있는 세균의 문제가 아니다. 자가면역은 오인의 결과이다.
예상할 수 있듯이 결말은 좋지가 않다. 거기 모든 자가 면역 질환은 남성보다 여성을 더 많이 공격하는데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이것만으로 모자랐던 자가 면역 질환은 종종 알 수 없게 천천히 발병한다. 환자들은 통증과 제약에 익숙해지며 심지어 몸에 이상이 있으리라고 전혀 생각지 못할 수도 있다. 자가 면역 질환은 종종 우울증을 동반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치료법이 없을 때 자가 면역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 난감하다. 증상은 특정 관절에 고통스러운 염증을 일으키는 류머티즘성 관절염처럼 국지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B세포가 몸속의 암호세포나 공격하는 우포수처럼 전신에 나타날 수도 있다. 자가 면역 질환은 증가 추세에 있지만 여느 만성병과 마찬가지로 발병의 증가가 진단기술의 개선과 수명 연장으로 인한 것인지는 분명하지가 않다. 가장 개성한 자가 면역 질환들은 이 진화적인 결함에 가장 밝은 빛을 비춘다. 중증 근무력증을 살려보자. 이 신경 근육각은 처음에는 눈꺼풀이 처지고 근력이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몸이 완전히 마비될 수 있으며, 근무력증 환자의 근육에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면역 체계가 항체를 만들어서 정상적인 근육 활동을 방해하는 것일 뿐이다. 중증 근무력 환자의 면역 체계는 근육의 신경 전달 물질을 소형체를 공격하는 항체를 갖는다. 왜일까?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다행히도 전신 반응이 대규모 뒤따르지 않는다. 그랬다면 중증 근무력증은 금세 환자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다. 하지만 항체는 말 그대로 신경 전달 물질 소형체를 가로막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중증 근무력증에 걸렸다면 가슴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여 호흡을 할 수 없게 되어서 10년 안에 죽었을 것이다. 오늘날 서구 선진국의 경우에 5%를 밑돈다. 이런 60년간 1년의 치료법이 개발되었으며 지금은 나쁜 항체의 영향에 대응하는 특수 약물과 면역 억제제를 함께 투약하는 요법을 쓴다. 이 치료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억제제를 정확한 간격을 두고서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약을 먹어야 할 때도 있다. 미국의 중증 근무력 환자가 6만 명가량 있으며 어떤 이유에서인지 유럽에서는 좀 더 흔하다. 여느 자가 면역 질환과 마찬가지로 원인은 짐작조차 할 수가 없다. 중증 근무력증 불치병이었다. 수천 세대 전만 해도 그레이브스 병은 중증 근무력증과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정상적이고 풍부하고 면역체계가 항체를 만드는 자가 면역 질환이다. 그레이브스 병에 걸리면 환자는 뚜렷한 이유 없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 그레이브스에 걸리면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 소형체에 대한 항체가 이상한 짓을 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몸이 갑상선 분비되는 갑상선 호르몬의 양을 면밀히 감시한다. 그러나 그레이브스 병 환자의 몸에는 항체가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흉내내어 갑상샘을 자극한다. 갑상샘은 이에 반응하여 갑상선 호르몬을 점점 많이 분비하는데 이는 결국 갑상선 항진증으로 이어진다. 그레이브스 병은 갑상선 항진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심박, 고혈압, 근무력증, 오한, 심장. 그레이브스 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얼굴은 눈이 툭 튀어나오네. 안구가 팽창하고 갑상선이 커지는 것이 수수께끼 같은 작은 면역 질환의 특징이다. 갑상선 항진증이 걸린 여성에게 나타난 아기는 선천적인 장애를 겪을 확률이 높다. 불면증, 불안, 조증, 편집증 같은 정신과적인 증상을 겪을 수도 있으며, 그레이브스 병은 1835년에 정체가 밝혀지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에게 종종 치명적이었을 것이다. 그레이브스 병 환자의 정신과적인 증상과 눈과 갑상선의 팽창을 보고서 귀신 들렸다고 의심하는 장면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실제로 중세 정신병원의 역사 기록을 보면 몸이 튀어나오고 눈이 부푼 편집증 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온다. 다행히도 현대의술은 면역 억제제가 대체로 필요하지 않은 효과적인 치료법을 개발했다. 현대의술이 그레이브스 병과 중증 근무력증 같은 일부 자가 면역 질환의 승리를 거두다시피 했다면 또 정신농반 루푸스
모든 조직의 침투하여 근육 및 관절 통증에서 발진과 만성 피로에 이르는 온갖 증상을 일으킨다. 루푸스의 진짜 원인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초의 촉발인자는 바이러스 감염인 듯하다. B세포는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세포 자살이라는 반응을 겪는다. 세포 자살은 비하 발달, 암방어 조직. 루푸스에서 세포 자살은 별로 시적이지 않다. B세포가 대량으로 자살하기 시작하면 인체가 그 잔해를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청소하지 못하여 잔해가 쌓이기 시작한다. 미세한 덩어리는 몸어디나 처박힐 수 있으므로 루푸스 환자는 온갖 증상을 겪으며 이 증상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다. 루푸스는 사전 진단이 유난히 까다롭다. 환자의 증상에 변하여 의사가 질병을 식별하기 힘들며 환자가 자신감을 잃어서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판단하고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이다. 면허 자가 면역 질환과 마찬가지로 루푸스는 불안, 불면증, 기분장애 같은 여러 정신과적인 증상을 곧장 동반한다. 루푸스는 증상과 마찬가지로 치료법도 천차만별이다. 모든 루푸스 환자가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긴 하지만은 여기에다가 각 환자의 독특한 소견에 맞는 약물 투약을 병행해야 한다. 당시도 루푸스 환자의 예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꾸준히 향상되었다. 루푸스 부실한 설계 문제 이외의 것으로 보기 힘든 일이다. 인간의 면역 체계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외부의 세포와 단백질에 격렬히 반응하면서 자신의 세포와 단백질을 내버려 둔다. 놀란 루푸스는 가장 까다롭다. 자신과 싸우는 면역 체계도 이겨도 패배자요. 저도 패배자다. 자가 면역 질환은 중증 근무력증, 그레이브스, 루푸스 말고도 수없이 많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류머티스, 관절염, 연증성 장질환, 근무력증, 루푸스, 그레이브스 병 등 가정하는 24가지 질환만 추적하지만 미국 자가 면역 관련 질병협회에서는 미국 인구의 약 6분의 1인 5천만 명이 100여 종의 자가 면역 질환을 앓는다고 추산한다. 그 밖에도 성격상 자가 면역 질환이 이미 확정되었거나 확고하게 간주되는 질병으로 다발경화증, 근선, 백반증, 복강병 등이 있다. 또한 제1당뇨병의 일부, 자궁내막증, 크론병, 사르코이드 증을 비롯하여 여러 질병이 자가 면역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데 이런 자가 면역 흉내는 몇 가지 다른 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를테면 개는 에디슨병과 중증 근육증에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와 고양이 둘 다 당뇨병을 앓을 수 있다. 흥미롭게도 이 질병은 야생 동물보다도 가축화된 동물에게 더 흔하다. 증후군 수십억 번의 전투를 모독하는 일이다. 이렇게 됐어. 지나친 과민 반응? 요즘은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을 찾아오기 힘들다. 심각한 땅콩 민감성을 가진, 또 알레르기라고 해서 다 같은 알레르기 아니다. 가벼운 감기 증상이나 혹은 혈을, 또 무해한 알레르기도 있고 치명적인 것도 있다. 땅콩 알레르기 때문에 많이 죽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2015년에 죽었다는 건데요. 자가 면역 질환은 몸이 스스로에게 과민 반응을 하는 반면에 알레르기는 면역 체계의 외부 물질과 과민 반응을 일으킨다. 면역 반응을 촉발하는 분자는 항원이라고 하는데, 항원은 대체로 단백질이다. 무해한 단백질과 위험한 단백질을 구분하지 못하면 모든 것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겠지만 다행히도 우리 몸은 해로운 분자와 해롭지 않은 분자를 대체로 구분할 수 있다. 면역 반응의 주된 현상이자 알레르기의 핵심 메커니즘 중의 하나는 염증이다. 염증에는 전신염증과 국소염증의 두 가지가 있으며 둘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이 증상들 중에서 상당수 알레르기가 반응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것들이 감염 침입자 자체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염증은 감염과 싸울 때는 틀림없이 이롭지만 알레르기의 경우에는 아무 짝도 쓸모없다. 온나무 같은 알레르기 항원은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다. 온나무의 면역을 일으키는 것은 바보짓이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온나무를 만질 때마다 바보짓을 한다. 알레르기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잠깐 생각해보자. 어떤 사람들은 벌에 쏘면 과민 반응을 일으켜서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한다. 그런데 이들은 죽이는 것이 벌침이 아니라 면역체계이다. 설령 벌침이 정말로 위험하더라도 자살은 과민 반응이다.
특수한 형체로 알레르기가 난제인 이유는 우리가 늘상 외부 물질로부터 폭격을 맞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양한 동식물을 먹는다. 우리는 꽃가루와 미생물을 비롯한 온갖 입자를 들이마신다. 그렇다면 몸은 왜 어떤 때는 차이를 알고 어떤 때는 모르는 것일까? 갓 생긴 폐하는 자궁에 있는 동안의 면역세포를 발달시킨다. 이 세포들은 맨 처음 하는 일은 클론 배제라는 현상에 참여하는 것이다. 클론 배제. 출생 전에는 면역체계가 작동하지 않아도 무험하다. 자궁이 완벽한 멸근 상태는 하지만 완벽에 가깝다. 태아는 일단 태어나면 더 힘겨운 과제를 맞닥뜨린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것이 면역훈련 2단계라고 일수라고 생각을 한다. 2단계. 이렇게 2단계의 일수라고 생각을 한다.